네, 취업 준비생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산업 이슈를 날카롭게 파헤쳐보는 시간 이슈 파인더입니다. 네, 산업 이슈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또 센스 있게 정리해서 알려주실 분입니다. 네.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자, 늘 저희가 이 시간이 되면 우리 선영 씨도 그렇고 어떤 걸 배워야 되나 뭔가 좀 배우는 느낌이어서 기대가 되는데. 맞아요. 자, 오늘의 일용할 양식은 어떤 걸 좀 준비하셨습니까? 지식, 일용할 지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대목을 좀 지적해 보려고 해요. 네. 물가 상승, 그리고 그에 아.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맞아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뭐 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에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겠네요. 인플레이션, 네. 스태그플레이션, 플레이션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막 허와 실 중에 이게 나쁜 거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은데 좋은 점에 대해서도 아, 그렇죠. 같이 한번 좀 나눠보는. 네, 나쁘고 좋고의 개념보다는 현상이니까 네. 우리가 맞아요. 어떤 건지에 대해서 듣기는 정말 많이 듣는데 맞아요. 인플레이션 왜 이러나라고 물었을 때 그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그러니까요. 되겠네요. 요즘에 또 뉴스만 봐도 그렇고 뉴스를 하면서도 깜짝깜짝 저희도 늘 놀랄 그렇잖아요. 때가 예, 많거든요. 지난주에 또 미국 노동부에서도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5% 상승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네. 진짜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어마어마한 그러는데 거예요. 예, 사실 저희도 지금 아마 제가 어젠가 그제 뉴스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도 거의 10년 만에 거의 최고치로 가까이 맞아요.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자체가 교통, 식품, 의료 등 소비재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물가 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시민들, 특히나 이제 미국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 양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랑 인플레이션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취준생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짚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와 관련된 가격 변동 지수를 측정한 거고 네. 인플레이션은 이거에 더해서 통화 확대량이라든지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혼동을 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물가 지수가 연동돼서 활용이 된다 정도로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 이게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머니 사정을 힘들게 만든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플레이션의 그냥 현상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도 저희가 좀 지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인플레이션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자세히 좀 네. 짚어보죠. 네.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땐 크게 두 가지 파트, 이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눠서 왜 발생하는지를 좀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수요 측면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예.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통화량의 증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그 통화 말 그대로 그 원화 가치라든지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에 따라 가지고 수요 자체도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어떤 걸 체감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고 어떻게 보면 또 통화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막 부동산 가치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우리 눈앞에서 직접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가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득의 증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소득의 증가도 총 수요에 영향이 미치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은 많이 쓰고 싶겠죠. 많이 쓰고 싶을 거고. 네, 그렇죠.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돈벌이가 많으면 씀씀이가 커지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 만큼 이것 네. 또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해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억해놔야 되는 건 기대 심리입니다. 네. 기대 심리는 말 그대로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나 기업 자체가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통장에다 보관할 바에는 어디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사놓거나 부동산, 귀금속 쪽에 투자를 하면요. 예. 사실상 불필요한 가수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자체만으로 원래 인플레이션이 없을 예정이었는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는 그 기대 심리마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수요 측면에서 큰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예. 비용 인상이 사실은 가장 큰 중심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도한 임금 인상이라든지 기업이 이윤 증대, 나아가서 원자재 값 같은 상품 생산비가 증가할 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상품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런 또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눠서 인플레이션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상승은 코로나 시국에 따라서 뭐 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기가 위축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시장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경기 부양책으로 통화 정책이 보통 쓰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뭐 아마 이제 MC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뉴스 보다 보면은 막 미국에서 통화 정책을 엄청 해가지고 돈을 많이 뿌렸다. 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막 저금리로 하고 있다. 그런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았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런 통화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첫 번째다. 다만 근데 그것만은 생각하면 좀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미국 이번에 소비자 물가 자체는요, 그 단순히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금리 인하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공급 측면도 함께 원인이 있었던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지난 제가 이슈 파인드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세계 곡물 창고라는 별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유가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식자재 유통부터 급격한 유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에너지 물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달보다 32%,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8.8% 올랐다고 해요. 전년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두 부분이 단순히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 플러스 유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곡물 수요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가 맞아요. 있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 같은 이런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물가 상승이라는 이슈 자체가 미국의 이슈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연결돼 있는 고리가 돼 있는 글로벌 이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을 미국이 8.5%를 찍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미국이 좀 아무래도 그 유가에 좀 영향을 많이 받겠지. 인구가 많으니까 곡물에 많이 영향을 받겠지. 뭐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도 진짜 지금 악영향이 심하다라는 네. 거를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진짜 독일 같은 경우 7.3%,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6.7%, 영국도 6.2% 정도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선진국 중에 60%가 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보여요.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5% 넘어가면은 사실은 좀 좋지 않은 현상이다라는 얘기가 거의 지배적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게 선진국은 선진국인데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제 분명히 빵 하나에 1,000원이었는데 오늘은 1,500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다가가는 국가들이 몇몇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정말로 큰 전 세계적 파장 효과, 우려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한 4.1%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제 이게 그렇게 막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심각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엄두를 해두고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또 사실은 기름 한 방울 안 드는 나라. 맞아요. 그리고 뭐 밀을 거의 대부분 다 수입해서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유와 곡물 상승 이런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이 거의 지배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수입 원유 가격 이런 것들은 인상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그 주위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워낙 뭐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전 최근에 유튜브 보다가 그 터키에 여행 갔던 어떤 그 유튜버가 예.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원화로는 싼 거니까 또 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우리 돈으로 1,000얼마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리라가 폭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물가가 급등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또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보기도 체감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보니까 이런 물가 상승이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가져올 변화 또 우려되는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우리나라 자체는 그래도 좀 선진국화 돼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사실은 뭐 저희 재정 정책이라든지 한국은행의 여러 가지 노력들로 많은 부분이 상쇄될 거라 생각을 하지만 네. 뭐 다른 나라들처럼 진짜 심각한 데들은 앞서 말씀해 뭐 주신 이렇게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탄핵됐대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 때문에 그리고 페루 같은 경우에 반정부 시위가 연일 일어나고 있고 뭐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막 그런 사태까지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이런 문제점들은 미리미리 좀 염두에 두고서는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뭐 지금 당장에 지금 기름 넣으려고 휘발유값만 봐도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주위에서 차를 산다는 하는 경우에도 그냥 이제는 더 이상 휘발유차 못 사겠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전기차로, 사겠다. 맞아요.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어쩔 수 없는 화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물가 상승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고 이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 요소들 중에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폐 가치가 하락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의 흐름이라든지 생각이 바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미래가 좀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인플레이션 효과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화폐 가치가 고정되어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불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고정금리로 미리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든지 그 금융 가치가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은 대출을 받은 사람은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은 매달 받는 돈이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자 비용이. 근데 그 10만 원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미리 받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또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급여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유리할 수 있다. 불리할 수 있다. 급여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예. 근데 다음 달에도 300만 원, 내년에도 300만 원, 모레 그 10년 후에도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300만 원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악영향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장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좀 즉흥적인 투자들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미래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불안정성이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확정성이 없으니까.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들마저도 투자 계획을 막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100년 미래를 그리는 게 아니라 막 부동산 투기로 몰린다든지 기업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단기 수익을 노린다든지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린다든지 네. 쓰고 봐요. 쓰고 보는 거. 사실 저희만 하도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100만 원이 MZ들 내 미래에 5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쓰시겠어요? 아니면 미래에 쓰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측 소비라 그랬죠. 기대 심리. 그러니까 가소비가 증가하면 또 그게 또 인플레이션에서 악순환. 결국에는 그게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상황 자체가 이제 계속 또 이렇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면 당연히 외국 상품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제 수지 악화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용어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저는 다만 이 얘기들을 크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라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메뉴 비용이에요. 예. 메뉴 비용. 네. 음식 장사할 때 메뉴가 계속 바뀌면 그 메뉴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홍보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렇죠? 재료도 다시 사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 포장이나 광고비 이런 소비자 이탈까지도 다 비용으로 고려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 시에 기업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럽게 투자를 바꾼다든지 가격 조정을 빈번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거에 있어서 이런 부담 비용이 메뉴 비용이라고 그래서 쓸데없이 계속 나가는 비용이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이다라고 해서 메뉴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꼭 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구두창 비용이에요. 구두창 비용, 구두창 아웃솔 비용. 네, 아웃솔이요. 그래서 이제 현금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쨌든 이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라고 한다는 거 예. 결국에는 이제 현금화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겠죠. 그렇게다 보니까 계속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다 보면은 구두 밑창 수선비도 그만큼 증가한다. 계속 돌아다니면 네, 구두 밑창이 단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수선비가 들어간다. 뭐 이게 사실상 이제 사람들이 구매력이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금 보유를 피하고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 보유를 늘리게 되는데 예. 그때마다 이제 현금화를 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부수 비용들 그게 좀 증가하다 보니까 잦은 현금화에 대해서 뭔가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 처리 그것 때문에 구두창 비용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 메뉴 비용과 구두창 비용은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앞서서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한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안정성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통화 정책을 믿습니다. 믿고 싶고요. 근데 항상 믿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정말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다가 그렇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축 통화라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 지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예. 미국마저도 사실은 이런 통화 정책을 더 앞서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긴축 재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선진국들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악영향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향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당연히 달러 매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기업들,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에 있는 투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빼가겠죠. 해외로 네.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계속 막 외국인 이탈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거에 또 반응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계속해서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이미 돌파해가지고 계속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를 힘들죠. 수입해오기가 굉장히 너무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또 네. 그것도 악영향이고요. 다만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수출 기업은 환이익으로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다시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재정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출렁해요 이런 생각이 됐지만 다 연쇄적으로 연동이 돼 있는 거죠. 예. 자, 듣다 보면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좋은 느낌을 주기에는 참 쉽지 않은 부분 같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절대 악이라고 써있는데 절대 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분명히 방송 시작할 때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얘기해 선입견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지금 한 20분 동안 나쁜 점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일단은 그래도 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 제 스스로가 일단은 당장 외식을 한다든지 물건을 살 때 비용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맞아요. 하다못해 운전을 하는데 기름값이 그렇게 올라가 있는데 얼마나 맞아요. 힘듭니까? 그래서 악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점들, 장점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제가 어차피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지금 당장의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하락할 바에는 지금 당장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비의 증가와 투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요. 일단은 물건 가격이 상승하고 기업들도 가격 인상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소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두 부분은 사실은 강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한다면 투자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발생하면 나쁘지 않다라는 게 좀 지배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또 화두인 건 인플레이션과 딱 배척점에 있는 게 사실은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예. 네. 최악이죠, 근데 이거는. 이 디플레이션보다 낫다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화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계속 경기 침체는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걸 얘기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사실상 물가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거 오히려 반대 개념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례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일본이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네. 얘기를 들어본 적 맞아요. 있으시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상 경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일본이 분명히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음에도 못했다.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라는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내일 되면은 지금 핸드폰 100만 원짜리가 80만 원 될 텐데 굳이 지금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소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누구도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그죠.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디플레이션의 그 공황에 빠져버리면은 기업의 성장이라든지 국가의 성장 자체가 멈춰버린다. 진짜 일본처럼 될 수 있다. 일본도 그거를 진짜 탈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기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은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걸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인플레이션보단 디플레이션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네. 뭐 이거 정말 핫한 이슈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보면 금융권 지망하는 분들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또 서류나 필기 시험, 면접 등에서 관련 질문 나올 거기도 하고 우리 저기 권쌤도 예전에 금융권에 계셨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한번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용어들 플러스 그거에 대한 개념 정리는 꼭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 시험들도 같이 보고 있는데 이 필기 시험에서는 거의 항상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서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든다면 최근 관심 이슈와 대응 방안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변화, 미래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아니면은 긴축 경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봐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반대로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뭐 공기업들도 그거에 관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질문들도 실제로 출제됐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상승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채용 과정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이제 뭐 이슈나 칼럼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설이나 칼럼으로 나오는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그 취합해 가면 좋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당연히 아무래도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런 칼럼들이 분명히 배경 지식을 쌓기에는 굉장히 좋은 요소는 맞는데 네. 그게 아무래도 대부분은 재정 정책이라든지 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들에 좀 중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갑자기 면접까지 기업 면접 가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약간 내가 이걸 얘기해도 되나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듣는 사람으로도 하여금 평가를 할 때 조금은 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뭐 이렇게 열심히 배우긴 했는데 네. 그냥 교과서적인 것만 딱 알아왔구나 이렇게 네, 하는 맞습니다. 거죠, 자기 그래서 생각에 뭐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다 보면 공무원이 좀 더 맞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나 노력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업이 대부분 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금융부담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고정금리로 바꾼다든지 그런 고정 대출 비용을 좀 어떻게 하면 감소할 수 있을지라든지 네. 부채 관리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라든지 나아가서 대규모 외인 투자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고 우리가 투자 조달을 어떤 식으로 또 별개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과 혼합해 가지고 기업 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